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잠을 청하러 깊은 숲으로 숨어들고 밤하늘의 별빛만이 소리 없이 내려앉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기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떵떵거리는 양반집이었다고 하나 세월의 풍파와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이제는 기둥이 기울고 담장이 무너져 내린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집 안에는 가난조차 덮을 수 없는 기품과 차가운 윗목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그 집에 사는 어진 아내 연화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 닭이 뒤를 치기도 전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곤 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이 콧날을 시리게 하는 겨울의 초입. 그녀는 곤히 잠든 남편의 이불깃을 조심스레 여며주고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는 지난밤 남편이 몰래 가져다 놓은 마른 장작이 놓여 있었고 연화는 그 장작을 보며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떠올리고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으면서 오늘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부엌 한구석에 놓인 쌀독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 만큼 비어 있었지만 연화는 한숨 대신 정성을 담아 물을 넉넉히 붓고 죽을 끓였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희멀건 죽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남편에게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아침상인 양 정갈한 사기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기름진 고기 반찬은 올리지 못할 망정 남편의 마음만은 배부르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엌 밖의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인 김선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뼈대있는 가문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풀을 먹인 하얀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 도포는 연화가 밤새 다듬이질하여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펴놓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갓을 쓰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그 모습만큼은 영락없는 고고한 선비의 자태였습니다. 아침 밥상은 조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소반 위에 놓인 것은 물 맑은 흰죽 2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마치 임금님의 수라상을 받은 것처럼 점잖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을 한 숟가락 뜨며 아내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죽맛이 참으로 구수하구려. 밤새 정성을 들인 맛이 나요. 사실 쌀이 부족해 물을 많이 부은 탓에 맹물 맛이나 다름없었지만 남편은 짐짓 배부른 신릇을 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죽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숟가락질 소리가 달그락거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저렇게 차려입고 나가는 곳이 그를 가르치는 서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오늘도 학동들이 기다리니 서둘러 다녀오리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왁자지껄한 장터이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나루터라는 것을
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자존심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선비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소. 나리찬이 부인은 방안을 덮이고 무리하지 마시오. 남편의 따뜻한 당부에 연화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학동들에게 좋은 글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막이 하나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아끼기에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슬픈 연극이 매일 아침 이 집 대문 앞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대문을 나서자 연화는 문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는 김선비의 뒷모습은 마을 어귀를 돌아갈 때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마을 모퉁이를 돌자마자 남편의 어깨가 축 처지고 꼿꼿했던 걸음걸이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터덜터덜 변하는 것을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하얀 도포 자락이 유난히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을 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남편이 벗어둔 잠옷을 개다가 멈칫했습니다. 옷에서 희미하게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의 옷에서는 먹냄새 대신 땀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어시장 특유의 짠 내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나루터에서 생선 괴짝을 날랐던 모양입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맡으며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붓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글 읽는 소리 대신 거친 욕설이 오가는 장터 바닥에서 땀 흘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내가 그깟 양반 체면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당신을 탓하겠습니까? 연화의 혼잣말이 텅 빈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허울뿐인 껍데기라 할지라도 지켜주는 것이 아내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나는 이제 선비가 아니라 지게꾼이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모른 척 해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마당의 마른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햇마루에 앉아 바느질 거리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부탁한 옆 바느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틈틈이 해온 이 일로 근근히 쌀을 사고 반찬거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남편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조상님의 음덕이라 여기거나 자신이 벌어오는 푼돈이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연화의 밤샘 바느질이 이 집안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르며 남편의 무사 귀가를 빌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산골 마을의 겨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드리운 그림자는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했고 연화의 손놀림도 빨라졌습니다. 가끔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이웃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빈애는 오늘도 조용하네. 그 집 양반은 참 대단해. 이 난리통에도 글만 읽는다니. 이웃들의 말에는 존경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늘에 찔린 듯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바느질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는 오기 같은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연화는 점심을 걸렀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누룽지 조금을 물에 불려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굶고 있을지 아니면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지 모르는데 혼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에 끓일 국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말린 시래기를 물에 불리고 된장 항아리에서 묵은 된장을 한 숟가락 퍼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이라도 끓여 꽁꽁 온몸을 녹여주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놓고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울 텐데. 연화의 걱정은 오로지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집신을 신고 나간 남편의 발이 젖지는 않을지, 얇은 도포 자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지는 않을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화는 혹시나 남편이 일찍 돌아온 것인가 싶어 황급히 바느질감을 치우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 빠르기로 유명한 오씨 아지매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계시오, 김선비댁, 계시오, 오씨 아지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마루에서 내려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새댁, 집에 있었구먼. 날도 추운데 어찌 문을 꼭 닫고 있어. 오씨, 아지매는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당으로 들어서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흠잡을 것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연화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날이 차서 방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옷소매를 잡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아지매는 칸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내 오늘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참 희한한 광경을 봐서 말이오. 혹시 바깥 양반 지금 서당에 가 계신 거 맞소? 아지매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침 일찍 서당에 가셨습니다만. 왜 그러시는지요?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젖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서당 훈장님이 장터에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내 눈이 삐었는지 장터 쌀가게 앞에서 쌀가마니를 나르는 짐꾼이 꼭 댁내 바깥 양반이랑 똑같이 생겼지 뭐요. 옷이 아지매는 연화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나는 다 알고 왔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참 사람을 잘못 보셨겠지요. 우리 서방님은 평생 분만 잡으신 분이라 쌀가마니 같은 건 들지도 못하십니다. 아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셨나 봅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옷이 아지매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렇겠지. 양반 체면에 설마 짐꾼 노릇을 하겠어. 그런데 그 짐꾼이 쉬는 참에 품에서 책을 꺼내 읽더라고.
짐꾼 주제의 책을 읽는 게 신기해서 자세히 봤더니 댁내 양반이 아끼는 그 논어 책이랑 표지가 똑같더라고. 허,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 오씨, 아지매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져 마당의 흙바닥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오씨, 아지매는 눈이 오자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눈이 오네. 내 빨래 걷어야 해서 가봐야겠소. 아무튼 새댁, 남편 단속 잘해. 헛소문이 돌면 양반 체면 깎이는 거 한순간이니까. 아지매는 마지막까지 뼈 있는 말을 남기고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심할지, 그 콧대 높은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점점 더 굵어지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 장터 바닥에서 짐을 나르고 있을 남편이, 그리고 곧 닥쳐올 시련이 연화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신 편이라고, 당신이 어떤 모습이건 내 남편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녀는 끓는 물을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눈 쌓이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그러나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산골 마을의 저녁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내려앉아 세상은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설경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오씨, 아지매가 퍼뜨린 불씨는 밤새 마른 장작에 옮겨붙은 불처럼 활활 타올라 아침이 되자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입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빈의 집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낡은 기와집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추운 날씨였지만 그들의 입방아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이야. 그 콧대 높은 김선비가 장터에서 지게를 졌다고 한 안악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오씨, 아지매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쌀가게 김씨네 집 앞에서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 간만 안 썼지 영락없는 일꾼이더라고. 글 읽는 선비가 힘은 또 얼마나 좋은지 짐꾼들이 혀를 내두르더라니까. 그녀의 말에 안악들은 혀를 차기도 하고 킥킥거리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체면 하나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김선비의 추락은 그들에게 묘한 쾌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침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여 밥을 지을 물이라도 넉넉히 길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내자
왁자지껄하던 우물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안악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 꽂히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가웠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우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 속에서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두레박을 내리는 동안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알까? 자기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겠지. 양반 체면에 어떻게 대놓고 말하겠어. 자르, 불쌍하기도 하지. 시집 잘 간 줄 알았더니 평생 고생문이 훤하네. 목소리를 낮춘다고 했지만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연화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두레박줄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동정과 조롱은 남편이 겪고 있을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송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송노인은 우물가에 감도는 묘한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하고는 혀를 차며 안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웬 까치들이 이리 시끄러운가 했더니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구먼. 남의 집 흉볼 시간에 집에 가서 식은 아궁이 불이나 지피지들 그래. 송노인의 점잖지만 뼈있는 꾸지람의 안악들은 얼굴을 붉히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옷이 아짐에도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물동이를 이고 사라졌습니다. 우물가에는 이제 연화와 송노인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노인은 물을 떼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와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차마 노인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두레박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말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세상 인심이 야박하여 겉모습만 보고 떠드는 게야.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서방님이 아실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렸습니다. 송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김선비는 강단 있는 사람이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게야. 그리고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남자는 여자가 믿어주는 만큼 강해지는 법이네. 그 사람이 지게를 지든 붓을 들든 그 어깨에 짊어진 건 짐이 아니라 바로 자네와 이 집안이라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네. 송노인의 말은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짊어진 것은 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송노인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서 저녁에 국이라도 끓여 먹게. 내 며느리가 챙겨준 건데 나 혼자 먹기엔 많아서 주는 게야. 그것은 말린 북어 2마리였습니다. 연화는 사양하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다 그런 게지.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치는 게야. 그래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연하는 눈물을 훔치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송노인이 준 북어로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냉기가 조금 가시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대접할 생각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대문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느 때보다 조금 더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연하는 서둘러 마루로 나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서방님. 그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선비는 대문을 들어서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자락 끝에는 진흙이 튀어 있었고 갓은 조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오, 부인, 기다리고 있었소. 오늘따라 학동들이 질문이 많아 늦었구려. 그는 짐진 너스레를 떨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김선비는 품속에서 하얀 종이 봉투를 꺼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오늘 서당에서 제자 녀석 하나가 집안에 경사가 있다며 떡을 가져왔지 뭐요. 부인 생각이 나서 가져왔소. 봉투 안에는 팥고물이 묻은 인절미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제자가 준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받은 품셋으로 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마 본인은 점심도 굶고 그 돈을 아껴 아내를 위해 떡을 샀을 것입니다. 연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기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서방님 덕분에 호강합니다. 같이 드세요. 연하는 떡 하나를 집어 남편의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서당에서 이미 배불리 먹었소. 부인이나 많이 드시오.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희미하게 났지만 그는 헛기침으로 그 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쫄깃하고 달콤한 떡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까끌까끌한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이 뭉쳐진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보낸 김선비는 자리에 눕자마자 달아 떨어졌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가끔 끙끙 앓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연하는 등잔불 심지를 낮추고 남편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등잔 불빛에 드러나 보였습니다. 옛날에 곱던 선비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풍파에 찌든 가장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 남편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버선을 벗기자 드러난 남편의 발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혔다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양반 걸음만 걷던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뛰다시피 걸었으니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깨에는 지게의 멜빵 자국이 선명하게 붉은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멍이 든 곳은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살이 쓸려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거짓말의 대가였습니다. 아니, 사랑의 훈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의 편안한 잠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가져온 소금물로 남편의 발을 조심스럽게 씻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어깨에 멍을 찜질해주며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알뜰하게 살림을 했더라면 당신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때 잠결에 김선비가 뒤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부인, 쌀은 떨어지지 않았소. 내일은 고기를 좀 사가리다. 꿈속에서도 아내 걱정뿐인 남편의 잠꼬대에 연화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녀의 울음소리를 감추려는 듯 더욱 거세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따뜻한 체온의 의지에 슬픔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씨 아지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옆마을 사람들까지 김선비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선비는 낮에는 지게꾼이고 밤에는 선비라며 아내가 떼바느질로 먹여 살린다던데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수군거림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담장을 넘어오는 비웃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읍내 장터에서 김선비를 눈여겨보던 칠성이라는 왈패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질 나쁜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김선비가 양반인 척하며 지게질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이용해 한미천 챙길 심산으로 마을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들이키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보시오들, 내가 그 김선비라는 양반을 잘 아는데 그 양반이 사실은 빚이 산더미라지 내 그 빚을 대신 받아주러 왔소. 칠성의 등장으로 마을은 또 한 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소문을 넘어 이제는 실제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빚 같은 것을 질 위인이 아니었지만 칠성 같은 자들이 꼬이면 없는 빚도 만들어내는 세상이었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쏟아낼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불안감은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찌아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연화의 깊은 한숨이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칠성이라는 불청객이 마을에 나타난 이후 김선빈의 집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지붕 위에 내려앉은 듯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마을 주막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김선비에 대한 험담을 안주 삼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양반은 무슨 얼어 죽을 양반이야. 내 눈에는 빚쟁이로밖에 안 보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듣는 둥 마는 둥 했으나 칠성이 워낙 확신에 찬 목소리로 떠들어대자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칠성의 입을 통해 악의적인 소문으로 변질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안에만 머물렀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칠성의 걸걸한 목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일부러 김선빈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발을 구르거나
헛기침을 크게 하며 위협적인 기척을 내비쳤습니다. 그때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발이 차가워졌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칠성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왈패가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지탱해 오던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이 파도 앞에서 자신의 작은 조각배가 뒤집히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던 연화는 대문을 걷어차는 듯한 둔탁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보슈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쥐 죽은 듯이 있지 말고 나와 보슈. 칠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행주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대문 틈으로 집안을 엿보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편이 내 물건을 깨뜨려 놓고 도망을 쳤어. 그 비싼 고려청자를 박살내고 시치미를 떼면 다야.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슈. 칠성의 거짓말은 터무니없었지만 그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여 연화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짐을 나르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연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칠성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힘든 일을 할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칠 위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은 채 문 빗장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우리 바깥 양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대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 남편이 지금 장터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 걸.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당신 남편이 쓴 그 고고한 양반 탈을 내가 아주 시원하게 벗겨주지.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는 바닥에 침을 깸뱉고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칠성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있다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대문에 기대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화는 갯마루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돌아왔을 시간이 훨씬 지났건만 대문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었고 연화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혹시 칠성의 말대로 관아에 잡혀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봉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켰지만 가슴속의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이경이 다 되어서야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을 끄는 듯한 힘없는 발소리.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연화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선비가 문설주를 잡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놀라 부축하자 김선비는 힘없이 아내의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함께 흙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연화의 손에 닿은 남편의 옷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갓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등잔불 아래서 본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깨끗했던 도포는 곳곳이 찢어지고 흙탕물에 절어 있어 더 이상 선비의 옷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쉰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만 굴렀지 뭐요. 밤길이 어두워 도랑에 빠지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소.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눈길에 넘어져서 생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거짓말이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가? 왜 아내 앞에서도 끝까지 괜찮은 척해야만 하는가? 그녀는 원망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지만 아무 말 없이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닿을 때마다 김선비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던 연화의 손이 남편의 옷품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비가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뺐지만 연화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흘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함께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덮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방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쥐죽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못나서 그렇소. 장터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귀한 물건을 건드려 깨뜨렸는데 그 주인이라는 자가 김선비는 끝까지 칠성의 모함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에게 험한 꼴을 보이기 싫은 못난 가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칠성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남편이 칠성 같은 왈패에게 걸려들었으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집도 뺏기고 남편은 평생 빚쟁이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그리고 단단한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오래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은비녀 하나와 옷가락지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을 위기가 와도 차마 팔지 못하고 간직해왔던 그녀의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녀와 가락지를 꺼내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반짝였습니다. 김선비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인, 그걸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제발 그것만은 도로 넣으시오. 남편은 다급하게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내의 소중한 정표까지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물건일 뿐입니다. 서방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김선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남편의 통곡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야속한 탓이지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이 깊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지 창호지에 사락사락 눈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슬픈 운명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형형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조왕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 서방님을 지켜주시고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친 연화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색이 바래긴 했지만 정갈하게 다림질한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아껴두었던 동백기름을 발라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수수한 안압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연화는 준비해둔 비녀와 가락지를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깨기 전에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장날이었습니다.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을 그곳으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숨어서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거짓으로 점철된 이 상황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선비라는 허울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진심과 명예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송노인이 새벽같이 나와 마당을 쓸고 있다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비를 든 손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노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송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마치 잘 다녀오게. 자네라면 할 수 있네라고 응원해 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무언의 격려의 연화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장터로 향하는 길. 눈 쌓인 들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멀리서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쏟아구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 남편이 매일 땀 흘리며 고통받았던 그 현장으로 그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남편이 짊어졌던 지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얌전한 선비 부인이 아침부터 장터에 나타난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오씨 아짐에도 보였고 칠성의 패거리들도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칠성이 앉아있는 주막 평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칠성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연화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싸늘한 긴장감이 장터 한복판을 휘감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선 연화의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하고도 처연해 보였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장사치들과 구경꾼들은 그녀의 등장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집 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던 양반댁 안주인이, 그것도 서슬퍼런 왈패들이 진을 치고 있는 주막 앞에 제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평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칠성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매 속에서 옷가락지 상자를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표정만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술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에 서린 기백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껄껄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고고하신 김선비댁 안주인 아니신가? 남편 빚 갚으러 오셨소. 아니면 남편 대신 짐이라도 나르시려고. 칠성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주변에 있던 그의 패거리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연화의 귀를 때리는 매질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칠성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상자를 꺼내 평상 위에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서방님의 빚을 청산해 주십시오. 넉넉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깨진 그릇값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터의 소음을 뚫고 칠성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칠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와 은비녀가 드러나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귀한 물건이었고 가난한 살림에 여인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패물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에 잠시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가락지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내 표정을 바꾸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가락지를 다시 상자에 툭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은 꽤 쓸만하군. 하지만 말이야. 세댁, 내 고려청자가 어디 이런 푼돈으로 해결될 물건인가. 이건 이자 정도밖에 안 되겠는걸. 원금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남편이 내게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양반이면 다야 남의 물건을 깼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지. 어디서 여편네 뒤에 숨어 칠성은 김선비의 자존심을 짓밟고 연화에게 더 큰 모멸감을 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다급하게 달려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흑투성이 옷을 입은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달려와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인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어떤 물건인데 저런 놈에게 넘긴단 말이요. 김선비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막기 위해 모든 체면을 내려놓은 그저 절박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김선비를 보자마자 박수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오,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나셨군. 그래, 훈장님, 이제야 제 발로 기어 나오셨어. 부인 치마폭에 숨어 있을 줄 알았더니 제법인데 칠성의 말에 김선비는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선비가 아니라 장터 짐꾼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처량한 신세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성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내의 소중한 패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개에게나 줘버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다 내 불찰이니 제발 이 사람은 보내주시오. 내가 몸으로 때우든 어떻게든 갚겠소. 김선비가 무릎을 굽히려는 찰나 연화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당신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왜 당신이 고개를 숙입니까? 연화의 외침은 장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남편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 이 추운 겨울날 자신의 어깨가 부서져라 짐을 날랐습니다. 양반이 지게를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평생 글만 읽으며 처자식을 굶기는 양반보다 흙투성이가 되어도 가족을 지키는 제 남편이 100번, 1000번 더 자랑스럽습니다. 연화의 절절한 외침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숙연해졌습니다. 비웃던 안악들도 흥미롭게 지켜보던 사내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옷이 아지매조차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다시 칠성을 노려보며 또박또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칠성씨, 당신이 말한 그 고려청자 말입니다. 정말 귀한 물건이었다면 어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두었습니까? 짐꾼들이 다니는 길목에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둔 것부터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깨진 조각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연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칠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건 깨지자마자 내가 다 치웠지. 귀한 거라 조각이라도 챙기려고. 칠성은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각을 내놓으십시오. 고려청자라면 깨진 조각조차 귀할 터 버리지는 않았을 테지요. 만약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청자가 아니라 깨진 옹기 조각이었거나 당신이 꾸민 자작극이라는 증거입니다. 연화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쌀가게를 하는 김씨였습니다. 그는 평소 김선비에게 쌀짐을 맡기던 주인이었습니다. 김씨는 헛기침을 하며 칠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새댁말이 맞소. 내 그날 똑똑히 봤소. 자네가 깨진 항아리 조각을 미리 길바닥에 뿌려놓고 김선비가 지나갈 때 일부러 발을 걸지 않았소. 그리고는 멀쩡한 청자를 깼다고 덮어씌우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단 말이오. 김씨의 증언이 터져나오자 장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칠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나쁜 놈 사람을 생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먼. 어쩐지 수상하더라니. 양반댁 등쳐먹으려고 수작을 부린 게야. 사람들은 칠성과 그 패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송 노인도 지팡이를 들어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함정을 파.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송 노인의 호통에 마을 청년들까지 가세하여 칠성을 에워쌌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칠성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칠성은 결국 연화가 내놓았던 폐물 상자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야유와 돌멩이를 피해 도망가는 칠성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장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 다른 따뜻하고 평온한 공기였습니다. 연화는 평상 위에 놓인 폐물 상자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면목이 없소. 내가 못나서 부인을 이런 시장통까지 나오게 하고. 그의 눈물은 수치심이 아닌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매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도포 입은 선비님보다 땀 냄새 나는 서방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드세요. 쌀가게 김씨가 다가와 김선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김선비, 아니 김형님, 거보시오. 형수님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뭘 걱정하시오. 내일부터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러 나오시오. 내 품푹은 더 쳐줄 테니.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일하는 게 뭐 흉인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제일 큰 벼슬이지. 김선비가 집 나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힘이 장사야. 사람들의 말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김선비를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성실한 가장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와 김선비는 사람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햇살은 눈 덮인 들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갓을 바로 쓰려고 애쓰거나 도포 자락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절뚝거리면서도 아내와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눈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오씨 아지매가 쭈뼛거리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딴청을 피웠지만 그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지나가는 길에 두부가 좀 남아서 국이나 끓여 드슈. 오씨 아지매는 두부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사과이자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두부를 받아들고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저녁은 두부 전골입니다. 집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기와집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기울어진 기둥도 벗겨진 담벼락도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집을 지키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화는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거짓말도 비밀도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두 사람과 그들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당에 들어선 김선비는 지게를 한쪽 구석에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수만 가지 감정들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른 밥상 봐올게요. 많이 시장하시죠. 그 평범한 한마디가 오늘따라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솥뚜껑 사이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오씨 아지매가 주고 간 두부를 썰어 넣고 묵은지와 함께 자글자글 끓여낸 두부 전골을 밥상에 올렸습니다. 방 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채워지자 그동안 집안을 감돌던 찬 기운과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갓을 벗어두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자국과 생채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배가 부르다거나 입맛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맛있소. 부인,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오라며 밥 한 공기를 개눈 감추듯 비워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복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두부를 건져 남편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배고픔을 드러내고 아내의 정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연화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동안 나 때문에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소. 양반이라는 껍데기가 뭐라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가위 눌리며 괴로워했으면서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그 짓을 멈추지 못했소. 남편의 고백은 진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한 번도 서방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속인 것은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를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거짓말은 저를 위한 방패였고 당신의 멍자국은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투쟁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부 아닙니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그리고 부끄러운 일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연화의 말에 김선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어 벽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끙끙 앓는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연화 역시 남편의 편안한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곤히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한방눈이 내렸지만 두 사람이 덮은 이불 속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김선비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얀 도포 대신 연화가 만들어준 튼튼한 무명옷을 입고 집신 대신 질긴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일꾼이었지만 그 당당함은 대재앙 못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대문을 나서자 이웃 사람들이 그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김형님, 일 나가슈. 오늘 날이 추운데 조심하슈. 어이 김선비. 아니, 김반장 어제 장터에서 보니 힘이 천하장사던데 우리 집 땔감 좀 부탁해도 되겠나. 사람들의 호칭은 선비에서 형님이나 반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이 아닌 친근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의 인사에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죗감은 저녁에 들러 해드리지요. 그는 장터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쌀가게 김씨는 약속대로 김선비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다른 짐꾼들도 그를 동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붓 대신 지게를 지고 땀을 흘렸지만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품직은 그 어떤 글값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틈틈이 쉬는 시간에 동료들에게 글을 읽어주거나 셈을 도와주며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 읽는 짐꾼이라며 그를 좋아했고 김선비는 비로소 양반이라는 허울을 벗고 사람들 속에서 진짜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연화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조금씩 모이면서 쌀독이 바닥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새워 무리하게 삿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이 퇴근할 때쯤이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성이 도망가고 난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오씨의 아지매는 가끔 연하네 집에 들러 콩이나 나물 같은 것을 슬쩍 놓고 가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아지매를 미워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어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선빈의 집 마당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담장 너머 매화나무에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와 연화는 주말이면 함께 흙을 만지며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남편이 밭을 갈면 아내가 씨를 뿌리고 아내가 물을 주면 남편이 잡초를 뽑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올가을에는 배추를 많이 심어 김장을 넉넉히 담읍시다. 이웃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말이오. 김선비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어른인 송노인이 김선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김선비가 내어온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옛날에 갓쓰고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선비 같구먼. 김선비가 머쓱해하며 뒷머리를 긁적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게꾼이 어찌 선비 같습니까? 그러자 송노인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란 거칠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아끼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세. 자네는 땀 흘려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니 그게 진짜 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송노인의 말은 김선비와 연화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진정한 가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남편의 거짓말을 들추어내고 비난했더라면 우리는 영영이 행복을 맛보지 못했을 거야. 기다려주기를, 믿어주기를 정말 잘했어.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낡았던 기와집은 부부가 힘을 합쳐 고치고 다듬어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정갈하고 예쁜 집이 되었습니다. 장독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항아리들이 가득 찼고 곳간에는 넉넉한 곡식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은 여전히 서로였습니다. 김선비는 늙어서도 아내를 위해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주었고, 연하는 남편의 굽은 등을 언제나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부부들은 김선비와 연하를 보며 부부의 도리를 배우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었습니다. 김선비와 연화는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가득 차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김선비가 예니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내가 처음 지게를 지고 들어왔던 날. 당신이 내 발을 씻겨주며 울던 그 밤 말이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서방님 발바닥이 꼭 곰발바닥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준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소. 내 평생 당신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김선비가 연화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연화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라니요. 부부 사이에 그런 말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 거짓말을 했던 그 마음이 저를 붙잡은 것입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쌀쌀해지자 김선비는 아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차오.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아늑하고 평온했습니다. 연화는 잠들기 전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도 그리고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고 연화도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의 거짓말을 속아준 아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볼 줄 알았던 지혜. 그리고 그 아픔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깊은 배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 믿음이 결국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끔은 모른 척 넘어가주는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은 시련을 녹이는 봄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화와 같은 따뜻한 믿음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언제나 온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비와 연화가 덮었던 그 두툼한 목화솜 이불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 김선비와 연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준비된 5마당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밤은 아직 길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실 테지요. 제 이야기 주머니는 아직 두둑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제목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 제목을 따라 다시 한번 흥미진진한 5부작 이야기를 지어 올리겠습니다. 어떤 제목이든 좋습니다. 무서운 도깨비 이야기든 슬픈 사랑 이야기든 혹은 우스꽝스러운 호랑이 이야기든 말이지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